마크나우 2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좀 조정을 깊게 받았었는데 그래도 어제가 아무래도 또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요동을 쳤습니다.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 오늘 이제 또 새로운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잡을 텐데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은 뭐 잘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시장도 뭐 조정을 받았지만 그나마 뭐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중에는 막 2% 넘게 떨어지다가 막판에 그래도 다 끌어올렸습니다. 1% 내로 이 하락폭을 줄이는 이런 모습. 뭐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도. 네, 뭐 한때는 미국 증시만 바라봤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한국 증시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투자할 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증시 주변 자금, 대기 자금이 좀 풍부하다라는 점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정책이 과연 시행될 것인지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추진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봐야는 합니다만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 있게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요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할 좀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뭐 시장 분위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포지션 잡고 이제 다음 주면 또 7월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상황인데 다음 주에 또 7월 들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시장 상황 궁금하시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원 앵커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약간 좀 소강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세가 멈췄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시장 보면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싼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모든 업종과 종목들 자체가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 좀 비싸 보이는데 조정은 올 것 같고 그런데 또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사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투자 심리인 것 같고요. 이게 딱 오늘의 시장의 시세에서 드러납니다. 덜 빠지는 기업들은 그래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업종이고요. 또 반대로 급하게 떨어지는 업종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진짜 비싼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SK하이닉스 3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시장의 조정이 크지는 않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연이어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내는 공시를 보면은 특징적인 것을 잘 찾아보실 수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혹은 일단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좀 공통점으로 현재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방산주는 괜찮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청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공시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방산주 자체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산업종의 경우에는 수주가 나오면은 그것을 베이스로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수 자체가 3,00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LIG 넥스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하나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STO에 대한 기대감,
이뿐만이 아니라 결제에 대한 기대감 모두 다 안고 현재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지주 1%대 상승, 신한지주도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쪽도 괜찮네요. 삼성생명도 2.9%대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좀 빠집니다. 현대차 2%대 하락세, 기아 1%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정입니다. 네이버는 1%대 조정 나오고 있고 카카오가 좀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조정받으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조금 내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2.7%대 하락,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14% 넘게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간 만큼 오늘 시장, 어제 낙폭을 나타내지 못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또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 리가캔바이오 3.4%, 오스코텍 3%, 원텍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좀 크게 빠지는데 동진세미케 2.4% 하락세, 그리고 엔캠도 4.5% 하락세, 테크윙 1.5%, 서진시스템 3.3%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기업들은 몇 없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선 대부분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3% 약보합권, 여전히 3,1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0.27% 약보합권, 7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산한 금요일장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6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9시 30분 기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러한 강보합권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데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엔 3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은 요 매도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낙폭이 떨어진 좀 그런 기업들을 살 것이냐 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만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앞서서 최혜원 앵커가 얘기해줬지만 이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제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 7월 시장을 앞두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반기 시장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싱크풀을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가장 뜨거웠던 섹터, 이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업종이 역시 검색량도 많고 그런데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뭐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은 오늘 낙폭이 꽤나 깊게 어제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상승부를 켜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어느 것이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앞으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또 많이 가고 있는 업종들, 뭐 일단은 반도체는 어제 뭐 그제 잘 갔는데 좀 쉬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는데 또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중에서는 또 올라가는 그 종목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에 다시 또 쉬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또 우리 상반기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방산 원전이 오늘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에 대한 이제 신냉전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무기에 대한 관심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러면서 방산주들 이번 주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선주도 오늘 다시 또 출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미국 측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시나 우리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오늘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전도 오늘 또 잘 갑니다. 근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대형주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또 작은 종목들이 잘 가는데 원전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리 원전 1호기가 이제 해체될 것이다. 이것을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원전을 짓는 사업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는 사업에서도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들이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전력설비 전선 역시 계속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의 전력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상승불을 켰고요. 로봇주가 최근에 한 이틀 조금 쉬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힘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고 뭐 지주회사도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새로운 테마는 아니죠. 뭐 어쨌든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난주나 계속해서 좀 부담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 전쟁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관세와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은 중국과 어제 관세와 관련된 합의에 서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어제 중국과의 합의 서명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인도와도 조만간 빅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백악관 대변인이 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궁금하잖아요. 다음 달 이제 7월 8일까지가 그 또 유예한 시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마 또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커지는 거죠.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유예를 하면 시장이 조금 부담을 한 번 더 덜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8일 만약에 한 번 더 유예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관세와 관련해서 강공을 펼칠지 트럼프 대통령의 또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청이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 25%를 부과하는 것을 이 품목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 관세는 잘 안 풀리네요.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급이나 개별 이슈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한 5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줄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버텨와 줬습니다.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었다면 오늘은 7거래 만에 일부 매도세는 잡히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22만 주. 이게
오후장 가면서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7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마감될 수 있을지는 관심 포인트고요.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짜리를 냈습니다. 지금 계속 고점은 높여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내년 실적 성장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제목,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밸류를 깎아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구간이었다면 이제 내년은 실적 성장을 기록할 텐데 그런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포인트로 증권사들이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 단위였는데 9조까지 바라봤습니다. 지속적으로 9조 넘어서 나타날 수 있을지 그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 부품 쪽으로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이 있을까 해서 현대모비스는 갖고 왔는데 사실 어제 증권사에서 42만 원짜리 목표 주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1.8% 약간 밀리면서 나타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한 28만 원 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최근에 있었습니다. 3만 8천 원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죠. 흑자 전환 가능하고 그리고 하반기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속도는 좀 완만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쪽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중국 철강 관련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감산을 시작하고 그러면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 정도는 눌리는데 3만 원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 중순에 좀 급격하게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등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상승, 반등폭이 한 4% 정도 나타나면서 33,6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잠시 들어보면 역시나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밀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매수가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오늘 33,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오늘 좀 이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 챙겨드렸고요. 혹시 봐야 할 그런 투자 종목들이 있을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하면은 다른 여타 품목이라든가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자동차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워낙 뭐 주가가 흔한 말로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이러한 뭐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그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4월 3일 날이었죠. 트럼프의 발표 이후 주가가 4월 11일 날 81,300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이 9만 원 라인을 회복해 주면서 10만 원대를 다시 또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월봉의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에 21,5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사실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리고 상승의 트렌드에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8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의 하단부가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이번 달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어쨌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기아, 현재 PER이 4.5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관세라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5월 중순 이후부터 주워 담는 이러한 모습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홀딩하고 계셔야 될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 오늘 원전주들이 잘 간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원안위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을 했고요. 이러면서 연구 정지,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8년 정도 지속됐는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체를 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이게 고리원전 1호기가 건립이 돼서 가동을 한 지가 이제 48년 정도가 됐는데 48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해외 기술을 우리가 해외에서 원전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처음 시작했고 이것을 운영하고 건설하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하고 해체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건물을 일단 해체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이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활동 요거까지 다 해서 하나 이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데 1조 한 700억 원 정도가 든다라는 산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을 해체한다고 해서 이제 뭐 원전 사업을 접는 건가? 원전에 대한 무게를 줄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거나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많은 열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원전을 해체하는 사업에까지 우리가 그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전 건설, 운영, 관리부터 이제 마지막 해체 작업까지 하는 전주기의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원전 쪽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원전 산업이 이제 원전 해체 사업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한 500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일본도 뭐 이런 아직 이제는 수명이 다 되어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원전들이 전 세계 정도를 확인해 봤을 때 200개 정도가 된답니다. 어쨌든 이걸 하나씩 해체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실제로 원전을 해체해 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뒤이어서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부터 대장주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원자로 관련해서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종합 기술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당연히 부각을 받는 거고요. 오늘 64,900원 선 한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전에 이력도 있습니다. 한 2015년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NAC라고 해서 미국 핵 연료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하고 이 사용 후 핵 연료 관련해서 저장 용기를 공동 개발하자라는 협력도 맺었고 이후에 수출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뭐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하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0.8% 오늘 약간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원전 관련했을 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연관되고 있는데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기술 이런 부분 좀 막강하죠. 원전 관련해서 제어하고 계측하는 기술을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4,380원 현재 찍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을 해체 관련해서는 장비 쪽이다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고요. 현재 0.5% 상승. 현대건설주 중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1% 상승하면서 79,800원 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2022년도 앞서서 미국 쪽에서는 원전 해체를 처음 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이었
주가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11만 6천 원까지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고 그걸 찾아보니까 현대건설은 뭐 건설도 건설이지만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모멘텀이 붙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027년도에 원전 관련한 사업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7%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관련해서도 현재 업황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 수주 모멘텀은 예전 과거와 비교했을 때 15년, 16년과 좀 비슷하게 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 최근에 롯데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모두 전량 미매각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 이게 건설사에서도 양극화, 이게 좀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일단 현대건설은 건설주 중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비교 분석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해체 관련 우리는 뭘 봐야 될지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원전에서 나도 원전이야라고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소분화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원전의 시장이 열렸다. 그것은 바로 해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앵커 브리핑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해 본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는 국제 연구 과제로 부각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뭐 우지렌텍을 중심으로 해서 뭐 비치로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 시장에서 이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겠죠. 한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KPS라든가 한전 산업이라든가 그 가운데서도요. 한전 KPS가 바로 이런 해체라든가 정비라든가 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앞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추가적인 수주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커진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월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한참 원전에 부응이 됐을 때 13만 5,500원, 2015년 9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7만 원 근처에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들 속에서 바로 2010년도에 요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0년도에 7만 7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장기간에 걸친 횡보 조정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전 KPS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원전 내에서 옥석을 가린다라고 하면 이 한전 KPS를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의 앞으로의 상승 여력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인구 태스크포스, 인구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 돌고 지금 또 조정을 받는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 종목들로 쫙 이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규제개혁 TF 첫 회의 어제가 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TF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AI 쪽에도 TF를 만들고 이 말씀드린 이 인구, 이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 TF를 구성할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논의, 거버넌스 논의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뭐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뭐 인구부를 만들자, 부처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전 정부에 있었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요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선택할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별도위원회를 뭐 따로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인구 조직 앞으로의 전략이 나올지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이 인구 구조를 어떻게 조금 더 변혁을 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아래서도 계속해서 이런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인구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TF가 구성되거나 부처나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정책들도 따라 나오겠죠.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도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저도 이제 오늘 알았는데 오로라가 7거래 연속 상승했더라고요. 아, 그동안 모멘텀 확실히 받아왔구나라는 걸 오늘도 느꼈고 어제 28%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뭐 문구, 그러니까 완구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잘 가는 흐름들 말씀드렸고요. 꿈비 같은 경우에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8,32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요. 사실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올해 왜 유아용품을 유통하는 기업 회사 2곳을 인수했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유통망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최근 오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현재 주가는 8,33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G 엔터, 우리와 이제 친숙한 기업이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데 여기가 티니핑이 굉장히 파산핑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어린이의 핑에서 어른들의 핑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여기가 IP 전략을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현대차와 IP 콜라보를 하면서 그 파워를 입증했다면 이제 하반기는 SM과 콜라보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94,000원 선 현재 지키고 있고요. 아바간 컴퍼니는 아이들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입어본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 의류 그리고 용품 그런 부분을 유명한데 엔젤주로 함께 섞이죠. 2.8% 대표적입니다. 또 5,810원 선 보이고 있고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 용품 관련한 그런 업체인데 5,000원 선 다가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정책 테마주 앞으로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 생각에도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이 아가방 컴퍼니 관련된 의류들을 사주지 않았을까? 뭐 베넷 저고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러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시되는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어떤 급등의 파동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거래가 실려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오른 게 없으니까요. 뭐 단기적으로 어떠한 그 일정이라든가 또는 미리 매수해서 대응하실 분들은 사놓고 있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 우리가 엔젤주라고 하는데 확실히 정책에 힘이 붙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신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관련주 전략 참고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파트너님과 이 시장의 대응 방법도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시장이 잘 가다가 이번 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짤지,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내외의 조정을 자연스럽게 잘 받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뭐 한 20% 이상 주도했던 종목들도요. 또는 뭐 1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너도 나도 또 IT가 잘 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오늘 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IT 관련주들이 어제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고 오늘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반면에 조선, 방산, 전력 조정폭이 컸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되돌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결국 밀린 것들 또는 조정 보였던 것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단기 또 급등한 것들은 일정하게 차익 실현도 병행하는 전략,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 세 종목을 다 고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종목 하나로 패키지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죠. 이 하나 시스템이 지분이 60%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도 다 보셨겠지만은 바로 호주의 이 조선사 오스타를 미국 정부에서 문제없다, 인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되면서 100% 지분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나토에서도 국방비를 5%까지 증액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이 흐름에서 1차적으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6만 원 초반이라든가 이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계속 그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소한도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뭐 7만 원 이상 8만 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만난 고기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 시스템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 투자 전략, 아까 뭐 소동구 파트너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조정받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잘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업종이 좀 예. 눌렸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기업이 G7과의 합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받기로 하면서다. 그간 이 조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철회 발표에 따라 월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섹션 899는 미국이 징벌적 세제로 간주한 국가의 기업 투자재 보복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은 필요성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해당 조항의 예산안 제외를 요청했고 상하원 주요 의원들도 철회에 동의했다. 스콧 세머 뉴욕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을 처음엔 미국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최근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모바일은 알뜰폰 서비스와 함께 안드로이드 기반 T1 폰을 8월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에서 제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선 T1 폰의 스펙과 가격으로 볼 때 미국 제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미국산 문구가 삭제되고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6.8인치에서 6.25인치로 줄었고 배송 시기도 연내로 변경됐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네,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가 0.42%, 3,066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4% 하락세 784포인트까지 일단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약하게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6%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뭐 그 정도의 반환을 올리는 0.52% 정도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7%나 오르네요. 미국 시장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동조화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우리도 미국 시장과는 크게 동조화되진 않는 상황이어서 자체 모멘텀으로 갔다가 지금은 좀 자체적인 또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시장에서 어느 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지 오히려 또 조정이 나온 쪽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주부터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뭐 관련주가 뭐냐 찾기에 바빴고 찾자마자 그에 연관됐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조정을 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추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지난주부터 뜨거웠죠. 네. 6월 달에 주가가 뭐 3,000선을 돌파한 게 상법 개정 인도 있었지만 사실 또 그중에 한 축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더 많이 오른 건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심지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품명만 출원하더라.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막 오르기 시작하는. 카카오페이가 그랬죠.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최근에 지니어스법이 통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미국은 이 화폐 역사를 보면 네. 재밌는 것이 있는데 1937년도에 미국은 은행들이 각자 은행권에서 직접 그 화폐를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게 돈 버는 도구니까 막 발행을 했겠죠. 그쵸. 이게 이 법이 언제 제정이 걸렸냐면은 1963년도에 걸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국가은행법이라는 걸 제정했는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와 유사합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 유시 버클리에 있는 그 베리 아이겐그린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제도화하면 네. 수천 개 미국 기업이 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그렇게 발행한 코인이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네.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보유자들이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코인과 다르게 특정 자산, 뭐 달러면 달러, 뭐 이런 자산 형태를 부채, 연동해서 이게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달러를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니까 달러까지 같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통화가 흔들릴 수 있다. 네. 요거 때문에 급하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육성하고 이러한 우려도 좀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발행했는데 이게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막 발행하면 부도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곳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국무위원회에서 17일 날 네. 그 한국 그 핀테크 산업협회하고 포럼을 하나 열었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이때 이야기한 게 네. 이때 만든 게 바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인데 네네네. 이게 바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기업이 자산 규모 5억 원이 아니라 미니멈 10억까지 10억 올려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니어스법하고 똑같은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방점은 뭐냐면 민주당 정무위에서는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발행해야 된답니다. 발행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다 싣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거냐? 네. 보호 장치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는 곳이면 우리가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빼가도 안전한 곳. 우리가 그걸 은행 충당해 가면 줄 수 있는. 지금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보호법.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발언한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막 지금 추락을 네네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거잖아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절대 권력인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간단해죠. 바로 송금이 네.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기축 통화인 달러 쪽으로 원화가 절대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장 심각한 우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는 네네. 한국은행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려, 한국은행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통화량 조절 기능이 우리 없으면 한국은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은행의 권한도 따로 적시를 해줍니다. 법안에다가. 그러니까 평상 이 통제권을 좀 일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기업들이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 또 금융위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일부 허용해 주는 법안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코인런이 발생해서 부동원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100% 올려서 네. 준비 자산을 다 코인을 하더라도 코인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 하나. 그리고 한국은행이 불만이 많으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보통 통화량 조절로 여러 가지 금리 조절을 하면서 통화량 조절을 하는 한국은행 원래 기능을 그나마 좀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참여권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좀 이렇게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 기존 제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법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도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의 기축 통화는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우리가 과연 이게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도 사실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법을 만들면 속도를 내는 게 사실 불안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99%가 달러 기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 만들 수가 없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 같은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운하 절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인런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쉬워졌어요. 달러 사기가. 그렇죠, 그렇죠.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코인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법정화폐하고 연동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여러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 코인런이 발생을 하면 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더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이미 미국 국채는 부도가 날 정도로 몇 경 정도로 좀 발행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기축 통화로서의 불안정성,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코인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코인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채를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상황은 이래 된 거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 있는 걸 방어할 수 있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좀 방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에 경제성장 수석 네네.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네네네. 수석이 옛날 전 그 기재부 1차관이었죠. 정책수석.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1차관 끝내고 나와서 이 쉬는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 몸을 담았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더 갔으니 여기에서는 더 빨리 속도 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용범 수석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네네. 리포트도 많이 발행하셨고 발행을 했고 내용에 그런 대한 전략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정치권에서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 빨리 움직이고 같이 만들어야 미국의 저런 어떤 전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외환 보유고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미국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는 것도 결국에는 그 미국의 본인들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국에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도 어쨌든 지금 속도를 내서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주식 시장에서 아니면 금융 자산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아니면 페이코 이런 식의 결제 시스템 아니면은 뭐 LG CNS 같이 그 시스템을 같이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삼성 SDS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오는데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이런 카카오페이의 이 어쨌든 우리는 또 카드 결제 기반이 많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관련주라고는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또 그런 의구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페이 써보셨어요?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르게 느껴지는가요? 아마 차이를 못 느낄걸요? 크게 차이는 그냥 적립금을 좀 쌓아준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네이버페이하고 카드 결제가 뭐가 차이지? 네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돌아가는 거. 네, 카드 결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카드를 결제를 하면 거기 피지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피지사가 넘어가고 이제 카드사가 수수료를 묻고 피지사 수수료를 묻고 이제 지급 결제를 한 달 있다가 하는 요 과정에서 어떤 마진이 생겨서 네네. 카드사가 묻고 피지사가 마진을 가져가는 가져가는 구조인데 사실은 네이버페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 마진 수수료가.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그 마진을 소비자나 페이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첫 번째 생기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화폐를 넘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게 바로 페이팔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팔과 서클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페이팔이 미국에 그 보시면 달러 기반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확장성이 되게 커집니다. 요게 이제 이제는 우리가 NFT도 이야기했었고 있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카드를 결제하면 그냥 돌아가는 요렇게만 저렇게 돌아간다면 네네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확장성이 훨씬 더 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뜨는 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 뜨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기업들이 뭐냐면 보시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네이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페이가 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뜨는 그쵸.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이버페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페이는 왜 그러면 제일 많이 떴느냐? 자본금이 제일 커요. 제일 믿을만 한 거야. 네네네. 딴 곳보다 5천 미들을 갖고 있으니 네네네.
지금 뭐 임금 적자도 나는데 그래도 거기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웅덩이 자체가 커요. 네네. 아 그러면 정부에서 저렇게 이제 법 만들고 시행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저수지가 큰 곳에 가고 싶겠죠. 네네.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아. 요 한 축이 있고 네.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이거 운용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게 LG CNS가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기존 카드 결제하고 차이가 뭐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페이 시장에서 아마 완전히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 효용성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기존에 우리가 카드 사면 우리가 카드 포인트 정도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네네. 계속 줄여가고. 그 네이버는 왜 이렇게 네이버 페이는 왜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마진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 지금은 네이버 페이도 내가 네이버에서 내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있지만 카드도 결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만약에 페이 쪽으로 많이 몰리면 페이사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고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더 이제 강한 점이 뭐냐면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또 있군요. 그럼 카카오 선물하기 커머스 쪽에서 카드사 빼고 그냥 더 많은 바로- 결제를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페이먼트를 고객들이 돌려줄 수 있는 이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쇼핑을 해. 네네. 카드 결제를 하면 만 원 정도 쌓이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하면 한 5만 원 쌓아줘.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락인이 되는 거죠. 네. 그 시장에.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카드사나 기존 은행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요게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뜨고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LG CNS하고 삼성 SDI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요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가 저도 네이버 페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이 페이 그러니까 네이버 포인트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 포인트가 점점 많이 쌓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네이버 페이 쪽으로 결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 스테이블 코인화되면 그게 더 가속화될 거다. 가속화됩니다. 네이버 페이든 카카오 페이든 그런 상황이 물론 안정성이 담보가 돼요. 네, 안정성이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카카오페이 뭐 둘 다 좋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은행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들도 이제 자기들도 소외될 수 없으니까 뭐 흔한 말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되면 은행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지금 뭐 연합을 해서 뭐 코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은행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아마 은행에서는 일종의 계륵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이런 입장이죠. 아까 제가 결제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카드사 결제를 해. 은행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가 터져도 카드사 이런 데서 다 막아줘요. 그쪽이 문제니까. 자기들은 그냥 카드 수수료가 들어오면 결제를 해주고 그 통장에서 돈 빼주기만 하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쵸. 이런 구조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은행을 제외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해요. 그쵸. 은행은 말 그대로 잠시 돈이 머물다 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되는데 하면 자기들도 좀 손이 주는 거 같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이런 상태예요.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런 상태라 지금 막 겉으로는 움직여요. 그래서 KB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그 네, 상품명을 만들고 상품도 하긴 하는데 풀어냈더라고요. 일종 계력의 입장일 겁니다. 안 할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러면 어떤 데가 살아남느냐? 저는 일단 저수지가 큰 곳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보호가 됐어. 네. 자, 그다음 뭘 보느냐? 소비자들이 이거 안전해? 그쵸. 계속 네. 간을 볼 거 아닙니까? 간을 볼 거란 말이에요. 간을 보는데 안정한 곳에 먼저 가겠죠. 네. 근데 이거 아까 똑같은 플랫폼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그쪽에 쓰기 시작하면 락인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로열티가 세져서 다른 플랫폼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인트를 좀 더 준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안정을 택하겠어라고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도
가장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저기인데 네. 다른 데가 비교가 안 돼요. 5,800억 얘기는 나는 100억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법적 보호 장치가 가동이 되고 스타트가 되면 일단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과 달리 이 금융은 안정성이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CNS라는 이런 곳 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먼저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첫 번째일까 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은 저는 또 이제 요즘 스테이블 코인의 광풍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NFT나 아니면 뭐 한때 메타버스 막 이런 네, 거 메타버스. 뭐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주식이나 코인 뭐 NFT가 됐는데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완전한 대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플레이어들이 너무 강해요. 음. 당장 그 아까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나 네네. 기존 은행들이 왜 그 자리에 은행장들과 하는 총재가 만났겠습니까? 자기들 입지가 불안하니까 만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네. 물론 명목상으로는 통화량 조절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네. 그러니까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담보가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류 역사의 경제사를 보면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는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거래세를 줄이는 경우. 지금은 몇 단계의 거래를 거쳐서 나기 때문에 그 거래세를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묵고 사는데 결국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거래세가 감소하는 쪽으로 경제 구조는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디지털화하면 될수록 갈 건 분명한데 어떤 스텝으로 갈 것인가는 시간의 속도와 스텝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존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그러면 이만큼 권한 줄게. 대신 이거는 허용해줘.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번 달에 정말 뜨거운 이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뭐 저도 질문을 막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또 좋은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박종훈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4대 지수 역사상 신고가 축하 로켓포 26, 구글, 아마존 자체 칩 개발 가속화, 엔비디아의 그림자,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강세, 대한민국 증시 지수 소강 상태 속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 의결 관련 원자력 해체 관련주 초강세입니다. 자, 미국 지수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내로도 아니면 최대로 한 다음 주에 지금 역사상 신고가 축포를 나란히 누가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기록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뭔가 지금 트럼프 7월 4일 날 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업적을 남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업적 중에 하나로 자기의 그 미국의 주식시장의 역사상 최고가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어깨가 더욱더 으쓱거릴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세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세 법안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여러 나라의 어떤 전쟁을 중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이슈들을 다 감안하고 흡수한 증시가 최고가를 가버린다는 것은 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힘을 굉장히 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다우지수 0.94% 올랐습니다. 3일 전에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그 갭을 지키면서 3일째 갭을 깨지 않고 지금 위로 뻗고 있는 모습,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갭이라는 게 이틀, 3일 정도에 메꿔지지 않으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물론 하락갭도 마찬가지죠. 하락갭이 나와서 그 부분이 3일 내로 메꿔지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저항이 되듯이 지금은 상승갭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상승갭이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갭이 나온 곳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3월달, 5월달, 6월달에 고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3월 전에 2월 말에 하락갭으로 떨어졌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43,500 정도의 하락갭 부분을 상승갭과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 아주 지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엔비디아 지금 4.34,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나스닥도 0.97%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도 유사한 모습이고요. 자, 2월 달이죠. 2월 달과 1월 달에 그 박스권에서 헤매던 그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2만이라는 마디지수대까지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관문 딱 하나 나왔습니다. 204.58 찍었던 12월, 작년 12월 달에 고점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죠. 오늘이라도 장중에라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 돌파가 가능한 지금 시점입니다. 자, 나스닥 100입니다. 그레일. 지금 그레일이라는 종목이 5.06으로 또 1위에 올랐는데 그레일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스타트업 업체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나스닥 100에서는 눌렸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강세 계속되고 있고요. 뉴욕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죠. 그다음에 AMD가 또 따라오고 있고요. 자, 요즘에 AMD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AMD는 저렇게 엔비디아를 따라가면서 인텔이 몰락한 구간에 어떤 지금 그 온기를 나머지를 흡수하면서 저렇게 가야겠죠. 자, S&P 500 0.80% 올랐습니다. 자, S&P 500도 차트가 거의 모든 게 다 비슷하죠. 3일 전에 갭 상승을 기록하고 그 갭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3일 내내 달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데 그 전고점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S&P 500 3대 장들이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 메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역시 브로드컴이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S&P 500도 전체 종목들이 골고루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퍼포먼스가 가장 강합니다. 3일 전에 갭 상승 나온 거는 4대 지수가 모두 동일한데 3일 전에 나온 갭 상승에서 지금 뻗어가는 각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지금 각도기로 재보면 가장 가파른 각도죠. 자, 이것도 지금 6천선이라는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역사상 새로운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초강세, 엔비디아의 강세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의 30만 원 돌파를 이끄는 지금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어런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AMD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대 지수도 아주 지금 강하고요. 자, 지금 그 특징적으로 브로드컴을 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271.67달러 이번 달에 세우면서 엔비디아가 상장된 역사상, 브로드컴이 상장된 역사상 단 한 번도 못 가본 자리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죠.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공지능 슈퍼칩을 필요로 하는 그 업체들은 전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써야 되거든요. 그 슈퍼칩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라는 쿠다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거기를 안 떠나고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세금이 세니까요. 엔비디아 슈퍼칩을 구매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은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메타도 지금 자체 칩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아직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만 지금 계속 자체 칩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드컴이랑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팹리스 기업들, 엔비디아도 팹리스입니다만 지금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업체들에게 같이 협업을 요구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지금 맞는 것이죠. 그림자 전력으로. 엔비디아보다 성능, 종합 성능은 떨어지지만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서 그 분야만, 그러니까 국영수, 미술, 뭐 체육 이런 거 다 잘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한 종목만 잘하는 애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슈퍼 우등생을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국영수도 과외시켜야 되죠. 미술, 체육, 케이팝 댄스 다 보내야 됩니다. 돈 너무 많이 들죠, 과외비가. 그럴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이 지금 미술 잘하는 애만 만들겠다. 그럼 미술학원만 집중적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고요. 아식이라고 하죠. ASIC. 이게 바로 이 특화된 집중형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식 사업의 강력한 성장 기회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HSBC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400달러로 올렸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270달러거든요. 지금 예전에 목표가가 24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브로드컴이 HSBC에서 세운 목표가를 넘어서 버리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그 상향되는 수준이 그냥 자릿수가 3자리를 뛰어넘고 4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자, 지금 이 일본 증시를 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이 우리나라만 빼고는 좀 괜찮네요. 오늘은 니케이가 괜찮죠. 1.51%. 자, 니케이의 그림도 미국 4대 지수랑 비슷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갭 상승으로 돌파하고 거기서 쭉쭉 뻗어가면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도요타 자동차 오늘 3.20%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이끌고 있고요. 자, 히타치가 오늘 4.81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역시 도쿄 일렉트론 이런 업체들이죠. 지금 이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세계 4대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만 가권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자, 대만 가권이 아마 마이너스인 게 TSMC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쵸? TSMC가 0.47 마이너스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UMC가 1.50%이긴 합니다만 TSMC의 시총일이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지금 대만 증시를 돌려서 해오기는 역부족인 상태고요. 자, 코스피 오늘 아쉽다면 아쉽지만 사실은 이거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3060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0.35, 코스닥 0.28, 약보합 수준이죠. 그냥 이격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고요. 오늘 4,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7천억 원을 팔았고 오늘 4,400억을 팔기 때문에 1조가량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6월 25일에도 2,400억 나갔으니까요. 1조 3천억 원 정도 외국인이 일단 단기 이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라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죠.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힘을 내면서 90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그렇죠? 80만 원으로 잠깐 떨어졌던 거 다시 또 90만 원에 진입을 하면서 100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나토의 회의 결과가 이 유럽의 그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늘리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방산주에게는 또 커다란 모멘텀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일 강한 게 9위의 리가켄 바이오가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난해부터 좋다는 모습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섹터별 상승률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가 지금 7.30으로 단독 1위입니다.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비츠로테크, 원일 T&I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원자력 발전위원회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게 한 30년 수명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이 원전이 없다 보니까 40년을 써먹었습니다. 그 사실 평균 수명을 지금 지나서 지금 써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해체에 관련된
주식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은 2%밖에 오르지 않지만 해체에 더 중심이 돼 있는 위드텍, 비츠로테크는 강세의 강도가 더 세다는 거. 오늘 위드텍 특징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나온 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온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소 폐기물, 폐액체,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 그래서 지금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원자력 관련 해체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피코그램도 있고요. 원일TNI, 오르비텍, 대창솔루션, 우진엔텍 이런 주들이 지금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텍은 원자력 연구원과 솔트 100 장비를 개발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한빛발전소에 공급해서 원전 해차주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부분에서도 한국수력 원자력의 지금 이 역할이 중시되면서 여기에 장비를 같이 개발해서 납품한 위드텍이 지금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위드텍의 흐름은 2020년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한번 상한가를 갔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역시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죠. 근데 원전 해체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해체되지만 원자력 주식들은 강하죠. 자, 오늘의 한 주의 매도평은 그래서 원자력은 해체, 하지만 원자력 주식은 해쳐 모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오징어 게임3를 볼 건데요. 구독료가 아까워 끊으려고 했는데 재밌는 콘텐츠들이 자꾸 올라오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요새 많은 것들 구독하고 계시죠? 음악이나 드라마, 쇼핑, 가전,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까지 구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소유가 아니라 접근.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소비 방식입니다. 사는 것보다 쓰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에 대해 토막 상식 전해드릴게요. 공유경제와 구독경제,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공유경제는 한 자산을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구조인데요. 차가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소카나 그린카, 여행 갈 때 남의 집을 빌려 숙박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같은 서비스가 바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구독경제는 뭘까요? 구독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영상 구독 서비스,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그리고 쿠팡 정기배송 같은 것도 모두 구독경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차를 사는 대신 월정액 차량 구독 서비스로 원하는 차를 바꿔 타는 시대. 면접이나 결혼식 때 필요한 옷을 패션 구독으로 빌려 입는 사람도 늘었죠. 심지어 오피스 프로그램도 이제는 CD로 사지 않고 매달 구독료를 내는 SA의 S 서비스가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기업들도 공유와 구독경제 서비스를 늘려가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정보는 저희가 가장 빨리 전해드린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매달 구독료가 쌓이면 지출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차량, 숙박 같은 공유 서비스는 운영 비용과 안전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제 세상은 내 것보다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접근권을 소비하는 것이죠. 오늘의 경제상식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데일리TV는 구독료가 없다는 사실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금은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순환매 성격으로 업종별,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도 차별화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약보합으로 음전이 됐고요. 특히나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90까지는 찍어줬는데 계속해서 조금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의 매도세였는데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속에 외국인만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팔자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낮은 추세를 유지 중이죠.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하방 압력 받습니다. 1,350원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특징적인 뉴스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 관련 부서가 신설될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TF는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구 TF는 다음 주 출범해서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정면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 TF가 처음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공약에 인구부와 같은 정부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TF를 통해 인구부가 신설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비, 메디앙스 같은 저출산 관련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지만요.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은 상승폭을 내려놨습니다. 3%가량 오르면서 5,8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르코스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에르코스 주가가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9,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비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주목받으면서 2.21%가량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8,34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오늘 방산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증액 합의 소식에 중동 전쟁의 재점화 가능성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KF-21 전투기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개별 호재까지 붙으면서 시장의 주목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방사청과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KF-21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6월에도 5,562억 원 규모의 동전투기 엔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서 전체 계약 규모를 보게 된다면 총 1조 1,794억 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한편 다시금 이 중동 전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충돌이 언젠가는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럽 32개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가량까지 증액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수급이 연이어 붙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 장세 속에서도 방산주는 강했죠. 오늘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오르면서 90만 원 선 회복을 하면서 90만 5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3% 넘게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회복했죠. 2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RG 넥스원도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3%가량 넘게 오르고 있고요. 54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가량 오르면서 5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20개국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29.54% 올랐습니다. 지난 말 2,300대였던 지수는 3,100선으로까지도 올라섰죠. 이 같은 상승률은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은데요.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1%, 나스닥은 3%가량 상승에 그쳤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가량 하락,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코스닥도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총 3,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30%, 이달 들어서만 14% 넘게 오른 코스피.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높이기도 하지만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 주목이 됩니다. 올해 증시 강세를 이끈 주도주로는 지주회사, 금융사, 또 조선, 방산, 원전이 꼽힙니다. 조선과 방산주가 연초부터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요.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쏠리면서 지주회사와 금융, 또 원전이 힘을 보탠 건데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지주사 주가, 현재 시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주가가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가량 오르고 있고요. 9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1%가량 상승 추세 가져가고요. 61,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85,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이번 주만 해도 1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잔잔하지만 또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떤 점에 우리는 주목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이제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고요. 7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 주 전략을 다음 주 그 하반기 전략까지 큰 틀에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작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과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니까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2001년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컸던 세 번째라고 또 데이터를 뽑아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은?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때 그 불이 한번 붙었었던 것들 이후에 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저효과고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저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조선, 방산, 네카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됐죠. 두 번째 이유는 고객예탁금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네. 고객예탁금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마치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정점을 찍었던 게 2021년 하반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고객예탁금이 60조 대 중반까지 현재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이제 새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것들이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렇게 월간 상승률이 높은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효과가 그러면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것들에 대해서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것들. 물론 이들이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밥은 우리한테 분명 보약이에요. 우리 몸에 보약이고 우리 증시의 고객 예탁금도 보약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보약인데 그것을 너무 빠르게 소화시키려고 한다라면 저는 밥 2그릇 충분히 소화시킵니다. 이지 아나운서는 2그릇 소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릇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증시가 좀 쉬어져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천에서 또 바로 간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워낙 3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의외의 대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수가 안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지키기 어려웠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지수가 3천 가는데 3천 처음에 이제 찍고 두 번째 찍을 때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 원짜리 탈환을 못 시켰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버티면서 지금 3,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잘 되는 집안은 뭐 형제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꼭 맏형만, 뭐 장녀만 뭐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3,000포인트 갈 때 형은 쉬고 있었잖아요. 좀 쉬고 있었고 이제 동생들이 조금 버거운 동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 나 이제 더 이상 밥 못 먹을 것 같아. 배불러. 뭐 이런 동생들이 나오는 게 바로 뭐 네카오라든지 뭐 조선주라 오늘 뭐 조선방송 다시 올라갑니다만 뭐 그게 며칠 동안 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할게라고 형이 맏형인 삼성전자가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 조정이 이번 주 계속 나타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먹는 밥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한 2% 시가 대비 30% 높이면서 6만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날도 오나? 그렇죠. 좀 잘 가줘야 되는데 워낙에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좀 어제 어땠어요? 또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그 출처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정리하면 디램 점유 비중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서 밀렸다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위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3위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난주와 분위기가 확 다르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 뭐 환율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막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역시 시장의 힘은 살아있다.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 유동성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일부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데일리에서 이제 주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힘들이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됐을 때도 확실히 지금 이제 쿠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사실 급하게 올라갈 때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조정의 빌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이제 좀 꺼름직한 게 관세 협상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대요. 그렇죠, 근데 시사했죠. 이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사 때문에 팩트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재 기자님이 상당히 신중한데요. 저도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 시사 점점점점점 이렇게 쭉 하고 트럼프 마음 이렇게 기사를 그런 또 기사 제목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7월 패키지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7월이 이제 90일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쟁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고 관세도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점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거나 좀 더 과격해지거나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저는 연장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면 결국 쫓기면서 많은 것들을 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이재 기자님 제 짝꿍이면 여기다 가운데 딱 선 거놓고 이 선 넘으면 내가 때릴 거야라고 했는데 그 선 넘으니까 다시 선을 더 제 쪽으로 그리고 이 선 넘으면 때릴 거야. 이 선 넘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런 형국이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또 유예해줄게, 뭐 해줄게 지금 그런 국면인데 어찌 됐던 그 대신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이 차라리 내줄 거 내주고 정말 우리가 두드려 맞을 건 맞고 저기 지금 뭐 50대 이상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차라리 뭐 몇 대 맞고 자는 게 속 편하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상호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우리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그렇죠.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그런 요소이고 우리는 보다 명확한 것에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야 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가격 싼 거,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실적 잘 나올 거, 네. 이익 잘 나오는 데이터 이걸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밸류를 보면 사실 뭐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조선, 기계 잘 나올 것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집중된 건 또 금융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냐 스탑이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일단 한번 챙길 건 챙기자. 수익 실현하자. 일단 뭐 한 50% 이상은 챙길 건 챙기자. 말씀하신 금융,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50% 정도는 챙기고 다시 한번 좀 숨을 가다듬고 가자. 그래서 50%는 그냥 보유 영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동평균선과 본가의 거리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우라고 외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자, 우리가 2021년도 상황들을 한번 보시죠. 2020년에는 정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2021년부터는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호 10만 원이었어요. 그 가격 70만 원 갔을 때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60만 원 가는데도 100만 원 가니까 기다려라. 50만 원 갈 때도 100만 원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죠.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뭐 하면 얼마까지 갈 거야. 기다려. 조정도 기다려. 조정의 매수 기회라라고 외쳤던 유명한 또 인플루언서분들 계시죠?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많이 올라가면 조금 쉬었다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섹터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자, 지금 한 가지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네. 근데 주식이 왜 3%밖에 못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없는 LIG 넥슨도 3%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그 민감도에 반응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일단은 팔아서 내 계좌에 찍힌 게 내 돈이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하신 분이야 어쨌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얻었으니 괜찮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가지 못한 그래서 수익을 얻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그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 전년이나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찾기에 좀 진짜 그 모래사장에서 그 반을 찾는 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불과 한 5년 사이에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이데일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유튜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쇼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저희 이데일리 TV 말고도 또 다양한 또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버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서로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수익이 날 만한 거, 안 오른 거, 저평가된 거 이것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막 열심히 찾으면 좀 나름대로 찾을 수 네네.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자동차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너무 지금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 지지난주부터 한번 들어준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내내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야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부담이 덜한 것은 자동차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이 이제는 순환매가 돌 때가 됐다라는 것이 많은 이제 분들의 그 좀 얘기 전언이에요. 나오더라고요, 제약바이오. 그렇게 보통 이제 되면 지금 다음 순환매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기 딱 좋은 두 개 있습니다. 좋은데 안 오른 건 뭐 있어요? 자, 순환매 다음에 뭐예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라고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것들 같은 경우 임상 실패 얘가 좀 나오지만 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CDMO의 삼바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주식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좀 건드리고 지켜볼 만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다. 또 세 번째로 지금 불쑥 떠오른 건데 우리가 네. 이제 그 지원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부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전 국민 어떤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안경을 가장 많이 바꿨대요. 근데 안경이라고 해서 휴비치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식들 소비를 그쪽으로 소비를 할 이제 하니까 가능성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한 15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외식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바꿀까 말까 했던 것들이 이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르신들 안경,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그런 것 과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나왔던 예. 지원금 갖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스테이블 코인 관심 끌었습니다. 앞서서도 박주건 대표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렇죠. 뭐가 좋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전통 기득권은 또 무시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고 확실한 트렌드는 올 것 같기도 한데라는 느낌에서 봤을 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미국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에 있어서의 기축통화를 노린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달러 패권을 굉장히. 놓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외쳤던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지만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냐? 탈중앙화. 그다음에 그 달러의 대체제. 근데 그 얘기를 과연 미국이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흡수를 해버림으로써 탈중앙화가 아니라 집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어찌됐든 대통령이 엄청 니즈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달러 패권인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방향을.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위챗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건 말씀하신 이제 기득권이 저는 몇 가지 계층들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예. 각종 카드사. 각종 은행들 우리나라 이런 쪽들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쪽들에서 좀 얘기들이 좀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나라들이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당연시 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의 그리고 더군다나 주가가 일단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해서 이제 미국도 올라오고 막 했을 때 그냥 일주일 지나니까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논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 정도 영향은 안 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지금 많이 쓰시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급등했다가 뭐 투자 유의사항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거래 재개 이후 현재 한 16%의 네. 낙폭 기록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런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계 정세 속에서 같이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희망을 갖고 볼 여지는 증시 저변에 왜냐하면 네. 고객 예탁금도 60조라고 하니까 네. 볼 거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고객탁금이 60조가 넘는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까지는 해주셨습니다. 오늘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AI 강국을 향한 비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 1호 공약이죠. AI 3대 강국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은 AI 100조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요, 향후 AI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이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요, 금융당국에 기금 조성과 이 투자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100조 펀드는 이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확보하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명 소버린 AI 구상이죠. 이 신정부의 AI 주권 강화 정책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개발에 꼭 필요한 이 고가의 핵심 부품, GPU, 그래픽 저장 장치도 구매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 효과가요, 이 로봇 산업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AI와 로봇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AI와 로봇을 학습시키고 또 제어하는 데는 대규모 연산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이 AI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챗 GPT 같은 LMM,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넘어서 이 피지컬 AI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사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 주변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지능형 실행 AI 셈인데 이 기술을 구현할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로봇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요. 로봇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연구 개발비와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이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 로보틱스 정책들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난 4월 출범된 K 휴머노이드 연합일 수 있겠네요. 학계를 중심으로 한 AI 개발 그룹을 빼면 제외하면 총 23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상장 기업 중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합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를 앞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테슬라와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로보티즈 등이 대표적이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자회사로 둔 현대차, 액추에이터 부분에선 주목받는 하이젤 RNM이나 사면, 또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메스, 클로버 등도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새롭게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AI 투자 수혜주 로봇에 답이 있습니다.
자, 뭐 머니커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진짜 로봇주가 잘 가네요. 네,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저희도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던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쉬고 있어요. 네.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또 뭔가 포트를 조정하고 있는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부터 또 저희가 하반기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